여보, 이혼하자!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산 분할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너도 내 인생 살아! 그때 남편 셔츠에 묻은 금빛 가루가 보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라이터 소리.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이 왜 라이터를 가지고 다닐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저는 유선혜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만들어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바늘 하나로 인생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비틀거렸습니다. 발끝에 실패가 걸렸고 순간 균형을 잃었죠. 넘어지면서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어요. 따끔한 아픔과 함께 붉은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얀 명주 저고리 위로요. 그 순간 이상했어요. 마치 운명이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손전등을 켜고 피를 닦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현, 제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였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한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새 셔츠 깃에 반짝이는 금빛 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글리터 같은 거였죠. 어디 다녀왔어? 재단 일로 늦었지. 웰리스 센터 오픈 준비하느라 바빴어. 한도현은 대답하면서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냈어요. 담배도 안 피우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죠. 클릭, 클릭.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리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리를 하다가 한도현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재단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는데 L&K 웰리스라는 업체명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상했던 건 금액이었어요. 157만 9천 원, 234만 9천 원, 89만 9천 원. 모든 공급가가 9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한도현은 어렸을 때부터 9라는 숫자에 유독 집착했어요. 행운의 숫자라면서요. 우연일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왜 이런 의심이 드는 걸까요? 저녁에 한도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선혜야, 이야기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이제 각자 살면 어떨까? 이혼합의서였습니다. 재산분할 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도현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던 거죠.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다시 그 영수증들을 살펴봤습니다. L&K 웰리스. 한도현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활병원 재단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금액이 9로 끝나는 걸까요? 바늘로 천을 꿰매며 살아온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한다는 것. 그래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며칠 후 안과에 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 때문이었어요. 망막색 소변성증 초기 단계네요. 야맹증이 점차 진행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야간 활동은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해온 야간 바느질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공방 월숙 언니를 만났습니다. 선혜야,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어요. 몸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월숙 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정보통이에요. 입이 가볍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죠. 언니, 우리 골목에 CCTV 설치했다면서요? 맞아. 요새 밤에 이상한 차들이 자꾸 다니잖아.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지. 이상한 차요? 응, 재단벤이래. 너희 남편 회사 차 말이야. 밤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도현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과 겹쳐 생각해보니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한도현의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재단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L&K 웰리스 관련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고가 의료 장비 납품, 시설 보수비, 컨설팅 비용.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보니 오피스텔 한 칸이더라고요. 이게 맞나? 수억 원어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오피스텔 한 칸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한도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자동 통화 녹음 앱이었죠.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최근 통화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클릭, 클릭. 익숙한 라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도현의 목소리. 나경아, 이번 달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오빠, 걱정 마세요. 다 처리하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웃음소리가 은은하면서도 계산적으로 들렸죠. 나경이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며칠 후 재단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이나경, 웰리스 센터장이면서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세련되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도현의 일정, 재단의 지출 내역, L&K 웰리스의 실체. 모든 걸 파헤쳐보고 싶었거든요. 야맹증 진단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어둠이 저의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자 다른 감각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리와 촉감에 더 예민해졌죠.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옷핀으로 날짜를 표시하고 자개반을 통해 USB를 구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현의 라이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기록했어요. 클릭 클릭. 오후 3시 47분. 클릭 클릭. 밤 11시 23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L&K 웰리스 관련 일이 있는 날에는 라이터 소리가 더 자주 들렸거든요. 재단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확실해졌어요. L&K에서 납품한 모든 단가가 9로 끝나고 있었어요. 234만 9천 원, 567만 9천 원, 123만 9천 원. 한도현의 숫자 9 집착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월숙 언니네 차공방에 갔어요. 언니, CCTV 영상 볼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요. 월숙 언니가 노트북을 켜서 보여줬어요. 심야 시간대 영상이었는데 재단 밴이 골목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도 어렴풋이 보였어요. 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아, 저 사람? 김문수라고 하는데 예전에 재단 물류업체 했다가 망해서 지금은 대리운전해. 김문수. 이나경과 무슨 관계일까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요새 웰니스 센터 어때요? 아, 그거. 환자들한테 자꾸 웰니스 패키지 권하라고 해서 스트레스야. 패키지? 비보험 항목들이거든.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실적 채우라고 압박받고 있어. 그럼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이상해. 실제로는 안 한 검사나 치료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부당 청구.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한도현이 늦게 들어왔어요. 라이터 소리가 평소보다 더 자주 들렸죠. 오늘 일이 많았나 봐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한도현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피로는 일 때문만이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부담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자정 넘어 화장실 가는 길에 한도현의 서재 앞을 지났어요. 불이 켜져 있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경아, 이번 달 정산 확인했어? 네, 다 처리됐어요. 문수 쪽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정리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김문수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야맹증 때문에 밤에는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개 바늘통을 열어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녹음 파일들과 장부 사본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30년간 바늘로 한 올 한 올 수놓아온 것처럼 이번에는 진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도현이 이나경과 함께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희귀한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팔아서 재단에 기부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어머, 그 시계. 아, 이거요? 선물 받았어요. 이나경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시계를 샀다는 뜻이었거든요. 선혜야, 이야기 끝내자. 한도현이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은 신경 쓰지 마.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가질 건 없어. 이나경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얄미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알겠어요.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한도현과 이나경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게 보였죠. 그럼 우리는 이만. 둘이 나간 후 바로 월숙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잠시 올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부탁할 게 있어요. 월숙 언니가 오자 자개 바늘통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언니네 보관해 주세요. 이게 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만 하면 돼요. 월숙 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USB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은골무에 예비 USB 하나를 더 숨겨뒀어요. 한도현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이죠. 미끼였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아봤어요. 오하린이라는 기자가 의료보험 부당 청구 관련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익명 제보 창구로 첫 연락을 보냈어요. 의료재단의 보험 사기 정황이 있습니다. 환자 사례를 수집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이 빨리 왔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시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죠. 한도현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끝났다. 이제 편해졌어. 이나경에게 하는 말이었죠. 라이터 소리가 더 빈번해졌어요. 클릭 클릭. 마치 승리의 신호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은골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이 골무로 수없이 많은 바늘땀을 떴어요. 때로는 바늘에 찔려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한복을 완성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픔을 견뎌내고 진실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야 했어요. 김문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밤에 시내를 돌아다니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밤을 헤맨 끝에 포장마차에서 발견했어요. 김문수 씨죠? 누구세요? 유선혜라고 합니다. 한도현의 아내. 아니, 전 아내예요. 김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한테는 할 말 없어요. 일어나려는 김문수를 붙잡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나경이 김문수에게 뒤집어 씌운 채무 문서 사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죠. 김문수의 얼굴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나경이가 정말 비열한 년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김문수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L&K 웰리스는 나경이 남동생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로는 나경이가 운영하고 있죠. 어떤 일을 했나요? 가짜 납품서 만들고 실제로는 없는 유지보수 작업을 한 것처럼 동영상 조작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김문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창고에서 빈 박스들을 반출하는 영상이에요. 고가 의료 장비를 가져갔다고 거짓 청구하는 거죠.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으니까. 김문수에게서 모든 자료를 받았어요. 납품서 위조 서류, 가짜 유지보수 동영상, 창고 반출 영상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오하린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나가죠. 카페에서 만난 오하린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의료보험 부당 청구 전담팀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복지부하고도 연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심평원 라인도 있어요. 제 아들 민재에게도 연락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법률 자문이 필요해. 뭔 일인데? 아빠가. 아니, 한도현이 큰 사고를 쳤어. 민재는 놀랐지만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증거 정리하고 법적 검토해서 전달할게. 월숙 언니도 움직였어요. 선혜야, 내가 아는 지역 유지들한테 이야기해볼까? 언니, 너무 고마워요. 뭘, 이런 나쁜 놈들은 혼내줘야지. 월숙 언니의 입방정이 이번만큼은 고마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법적 라인, 언론 라인, 행정 라인이 동시에 움직일 준비가 되었죠. 한도현과 이나경은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클릭클릭 라이터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함정은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해시태그 챕터 6 세 갈래 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세 개의 칼을 동시에 뽑을 시간이 왔죠. 첫 번째 칼은 법적 고소장이었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보험 사기. 한도현이 제 인감을 위조해서 한옥 소유권을 이전하려던 시도까지 포함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민재가 법무팀과 검토한 결과였어요. 두 번째 칼은 국세청이었어요. L&K와 재단 간의 허위 거래, 가족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을 모두 제보했죠. 특히 구로 끝나는 단가 패턴과 지출 마이너스 입금의 동시성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냈어요. 패턴 분석이 정말 훌륭하네요. 국세청 제보 담당자의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 칼은 언론이었어요. 오하린 기자가 심층 기사와 유튜브 탐사편을 동시에 준비했거든요. 밤 반입 영상, 간호사 인터뷰, 라이터 클릭 음성 비교 분석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이거 진짜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오하린 기자도 흥분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어요. 집에 일부러 남겨둔 미끼 USB 말이에요. 며칠 후 예상대로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은골무가 뒤져져 있고 USB가 사라졌더라고요. 걸렸다. 바로 월숙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CCTV 확인해 보세요. 어머, 새벽에 누가 들어갔다 갔네. 누구예요? 이나경이랑 모르는 남자 하나. 현행범이었어요. 불법 침입에 절도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디데이를 정했죠.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어요. 오하린 기자의 탐사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의료재단 이사장의 이중생활, 보험 사기와 횡령의 민낯. 동시에 복지부와 국세청 합동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재단 본부와 웰리스 센터, L&K 웰리스 사무실까지 모든 곳이 봉쇄됐죠. 재단 계좌는 즉시 동결됐어요. 한도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혜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뉴스 보고 저도 놀랐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한편 이나경은 패닉 상태였어요. 한도현에게 화를 내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죠. 오빠가 다 시킨 거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하지만 한도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경아, 내가 주도한 거 다 증거 있어. L&K는 내 회사잖아. 둘이 서로를 공모자라고 폭로하며 자폭하는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어요. 특히 라이터 클릭 소리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오하린 기자가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한도현 사무실의 공조소음과 매칭시켰거든요. 출입 기록과 CCTV까지 보강되면서 완벽한 증거가 됐죠. 소리로 기억한 증거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요. 포렌식 전문가도 감탄했어요. 그날 오후 검찰청에 갔어요. 고소장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죠. 오랫동안 착용했던 은골무를 벗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유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담당 검사의 말에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한 달 후 한도현과 이나경은 모두 구속됐어요. 재단 이사진도 전원 해임됐죠. 피해를 본 환자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도 그 모임에 참여했죠. 선혜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환자 대표가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L&K 웰리스는 과세와 추징으로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전주 작업실을 환자 맞춤 재활 한복 라인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을 권리가 있잖아요. 수익의 일부는 의료 피해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민재가 휴직하고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마워, 아들아. 야간 산책을 하게 됐어요. 시야가 흐릿해도 소리로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둠이 무섭지 않다. 나는 소리로 길을 배웠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월숙 언니는 CCTV를 동네 치안 모델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 골목은 선혜 씨 덕에 밝아졌어. 언니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파급 효과는 컸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어느 봄날 새로운 한복을 완성했어요. 진홍색 실로 저고리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전 처음 바느질을 배울 때만 해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배신, 시력을 잃어가는 현실, 거대한 사기 조직과의 맞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바늘에 찔려 아픈 것처럼 삶의 아픔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바늘땀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한복이 되듯이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진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작업실 한쪽에는 월숙 언니가 보관해줬던 USB가 액자에 담겨 있어요. 용기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었어? 아들아, 바느질을 해본 사람은 알아. 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해. 그래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럼 이제는 새로운 옷을 만들 시간이지. 은골무를 다시 끼며 웃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시야가 흐릿해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도 소리로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59세의 유선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느질하며 살 거야. 바늘에 새 실을 꿰며 다음 작품을 구상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을까요? 붉은 실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됐어요. 마지막 매듭까지 완벽하게 말이에요.